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도 물류관리사 물류 관련 법규 개정 법령 특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도 물류관리사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죠. 7월 29일 날 이제 시험을 보는데 그 전에 기본적인 사항들을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 특히 이제 물류 관련 법규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 바뀐 내용들, 개정되거나 제정된 내용들이 출제가 좀 잘 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는 건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개정 법령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 숙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빈출되는 내용들 위주로 이제 정리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법규, 특히 이제 법규를 공부하실 때는 다른 것보다는 용어의 정의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용어의 정의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되고요. 또 이제 법에 보면 법마다 개별적인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갖다 공부한 요령 다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죠? 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의 주기, 수립의 내용, 절차, 그 다음에 다른 계획과의 관계, 타 계획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꼭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계획 부분은 상당히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 물류정책기본법에 나와 있는 국가물류기본계획, 지역물류기본계획, 그 다음에 연도별 시행계획, 그 다음에 각종 조사들 나와 있잖아요. 조사부터 해서 조사, 그 다음에 기본계획, 여기에 따른 시행계획까지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유통산업발전법,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등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꼭 정리가 필요하다. 출제가 상당히 잘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의 정의, 그 다음에 각종 계획에 관련된 정의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개정 법령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것들 정리한 다음에 이거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물류 관련 법규에 보면 각종 사업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업들. 화물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보면 운송 사업, 주선 사업, 가맹 사업 이런 것들. 물류정책 기본법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사업이 뭡니까? 그렇죠. 국제 물류 주선업이죠. 각종 사업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사업들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여러분들의 상당히 득점하는 데 중요하겠다. 우리 개정 법령에서도 이 사업 부분이 또 바뀐 부분이 또 있어요. 다 알아두셔야 되고 사업과 관련돼서 최근에 과징금 부분이 바뀌었죠. 과징금 부분 바뀌었기 때문에 2022년도 하반기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사업과 관련돼서는 사업의 효력 발생 요건부터 해서 효력 발생, 그 다음에 효력의 변경, 그 다음에 효력의 소멸까지 3단계로 공부를 하시고 정리를 무조건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효력 발생 요건이죠? 효력 발생 요건. 대부분 행정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등록이라든가, 뭐 허가라든가, 뭐 인가라든가, 때에 따라서 면허라든가, 때에 따른 신고라든가 등등등.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뭐 요건에 대한 기준들이 있죠. 뭐 등록 기준이라든가, 뭐 허가 기준이라든가, 면허 기준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결격 사유 오늘날 개정 법령에서도 보시면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에 보면 결격 사유 부분이 하나 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항상 출제될 수가 있는 1순위 문제죠. 그래서 결격 사유도 매우 중요하다. 효력 발생, 그 다음에 변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변경되는 거죠. 요건이 변경되는 거예요. 요건 변경. 등록의 변경, 허가의 변경, 뭐 인가의 변경, 면허의 변경 이런 것들. 또 하나는 권리 의무의 승계죠. 권리 의무의 승계. 이 부분 매우 중요하다. 여기 뭐 세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양도 양수, 그다음에 합병, 그다음에 상속. 양도 양수, 그다음에 합병, 그다음에 상속. 특히 상속이 시험에 잘 나오는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그 다음에 철도사업법에서는 상속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수업 시간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권리 의무 승계, 누가 의무를 승계하는지 이런 것들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 특히 상속 관련된 부분 잘 알아두시면 좋겠다. 효력의 소멸 부분, 효력의 소멸 부분에서는 뭐 스스로 자의에 의해서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겠죠.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슈페업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신고 규정이 대부분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철도사업법만 좀 다르죠. 슈페업할 때 철도사업법은 뭐예요?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는 단서 조항이 있고 예외 조항이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계속 하고 싶은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타의에 의해서 내가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거, 효력이 소멸되는 거, 뭐 있어요? 취소, 그 다음에 무효 이런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법에는 무효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 무효 규정들도 여러 가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들 정리할 필요가 있겠고, 더 중요한 건 이 취소죠, 취소. 취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다. 취소에는 절대적 취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적 취소가 있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여기 절대적 취소, 공통적인 사항 몇 가지만 알아두셔도 문제를 2문제 정도 맞출 수가 있겠다.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하다 걸리면 무조건 취소죠. 그거는 거짓 부정이에요. 근데 화물 자동차 운수사법에 가면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그쵸, 부정한 방법이지만 변경 허가, 그냥 허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그때는 절대적 취소, 무조건 취소해야만 한다죠.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때는 뭐예요? 상대적 취소로 본다라는 거죠. 그런 사항들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뭐 하다 걸리면 이건 무조건 취소죠. 두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그렇죠, 취소고요. 절대적 취소. 그 다음에 뭐야? 또 영업의 정지 기간이죠. 영업의 정지 기간 중에 근신해야 되는데 영업하다 걸리는 경우, 이때는 대부분 취소 사항이다. 아니면 뭐 상호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 대여하거나 이랬을 때도 그렇죠. 대부분 100%는 아니지만 하여튼 이 세 가지는 거의 100% 절대적 취소, 취소해야만 한다라는 규정이라는 거,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 이전이니까 다시 하나 또 정리하면, 또 우리 숫자 부분이 중요하죠. 우리 이제 지문을 읽을 때 보시면 지문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우리 시험은 지문이 좀 긴 편이에요. 긴 편입니다. 보통 2줄, 3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주어 잘 보셔야 되고요. 주요 행위 잘 보셔야 되고, 주어의 행위가 뭐냐면 허가인지 등록인지 뭐 인가인지 신고인지 면허인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서술어 부분도 잘 보셔야 되고, 서술어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할 수 있단지 해야 된단지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되고, 또 보다 보면 지문에 뭐가 나옵니까? 숫자가 나오죠. 숫자는 강력한 힌트를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면적 규정 A4 용지 하나로 꼭 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복합물류 터미널 얼마예요? 33,000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면적 규정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상점과 진흥조합에 보면 상점가 2,000제곱미터 이내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대규모 점포 등 보면 3,000제곱미터 이상키 나온단 말이에요. 면적 규정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날짜 규정도 있죠. 날짜. 며칠 내, 7일, 뭐 15일, 뭐, 그쵸? 3일 뭐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죠. 날짜 아니면 분수, 중요성의 기준 뭐 10분의 1, 그죠? 이상인지 미만인지 이런 것들. 아니면 때에 따라서 보면 100분의 5짜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20 뭐 이런 것도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접 의무 규정 보면, 직접 운송 의무에 보면 100분의 50, 100분의 30, 100분의 80부터 100분의 1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분수 규정 같은 거, 면적 규정, 날짜, 분수, 퍼센트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숫자는 A4 용지 한 장으로 반드시 정리하시고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보기 전에 직전에 바로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잘 나오니까. 자, 이런 기본적인 사항 말씀드리면서 물 관련 법규 2023년도 개정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개정된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류관리사 자격제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과징금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물류관리사 관련된 내용들이 이번에 전면적으로 많이 좀 개정이 됐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물류관리사의 정의부터 여러분들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류관리사 정의도 있죠? 법제 2조에 나와 있는데 정의, 물류관리사란 물류관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 그거 아니죠. 전문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고 또 뭐예요? 법 제51조에 따라서 뭐예요? 자격을 취득한 자다. 물류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자로서 법 제51조에 따른 자격을 취득한 자.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취득한 자.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물류관리사다. 이 자격이 물류관리사 자격이죠. 그래서 물류관리사 자격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단 말이죠. 시험은 뭐 1년에 한 번을 보되, 그죠? 매년 1회 실시하되,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급상, 그렇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필기형이고요. 선택형을 우리 일반적으로 하죠. 오지선다 선택형인데, 기입형, 주관식도 기입형도 가능하다. 네, 물류관리사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인, 재정적인 지원사항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같은 경우는, 그쵸? 민간기업이 할 수도 있고, 공공기업이 할 수도 있는데, 민간기업이 하는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자본금 2억 원 이상이죠? 2억 원 이상인 주식회사만 가능하고, 이때 물적, 인적인 요건들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 인적 요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물류관리사죠? 물류관리사 1명 이상 고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법 제51조에 보면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대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2번, 3번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무효로 한다라는 거죠. 부정이 하다 걸리면 무효다. 제2항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와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자격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2022년도 12월 10일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올해 2023년도 시험을 보시기 때문에 이런 게 걸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 자격이 취소 부분인데 절대적 취소가 됐어요. 다. 3가지나 됐어요. 3가지.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적 취소예요. 물류관리사 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때 이때는 절대적 취소다. 걸리면 무조건 취소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때 이때도 절대적 취소, 취소해야만 한답니다. 세 번째가 또 새로 추가된 내용이에요. 1, 2번은 예전에 다른 데 있던 걸 다 모아놓은 것이고요. 3번은 새로 추가된 내용입니다. 물류관리사의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를 알선한 때, 그렇죠? 물류관리사 성명의 사용이나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를 알선한 때 이때도 자격의 취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 취소해야만 한다. 절대적 취소사항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된다. 세 번째 보시면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이거 뒷부분에 뭐 보치기에 나와 있던 거를 갖다 앞으로 당겼어요. 내용을 조금 추가했죠.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 앞에 뭐예요? 앞에 취소 부분이랑 일맥상통한 것이죠. 무조건 취소도 되는 거고요. 자격증 취소도 되는 거고,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금지 규정도 들어간 거예요. 하다 걸리면 뭐겠다는 거예요? 이거 벌칙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강력하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면 자격의 취소의 부분에도 1번, 2번, 3번 이런 것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대여 금지도 법 제66조의 2로 해서 새로운 규정으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죠. 다시 물류관리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두 번째, 누구든지 물류관리사로부터 그 성명을 빌려 사업을 하게 하거나 물류관리사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예전에 보칙했던 규정들을 다 앞으로 당겼습니다. 그래서 법 규정으로 다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한 문제로 내기는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 자격증 대여, 2번에 보면 자격 취소, 1번에 보면 자격 시험, 그 다음에 정의죠. 물류관리사의 정의, 그 다음에 물류관리사 지원에 관련된 내용, 재정적인, 행정적인 지원이 있다라는 거죠. 고용했을 때. 그 다음에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관련돼서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뭐예요? 물류관리사 1명, 인적 자원으로서 고용해야 된다는 부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물류관리사 제도를 하나로 정리하실 필요가 있겠다. 출제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자, 4번에 보면 이제 과징금인데요. 어떻게 보면 2023년도에 출제 개정 부분에서는 물류관리사가 좀 중요하고, 물류관리사 제도가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 과징금이죠. 이 과징금 제도가 2022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법이 하나 생겼죠?
행정기본법이란 법이 생기면서 과징금에 대한 모든 개별 법률에 있던 과징금 제도가 다 행정기본법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과징금 제도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법은 개별법이잖아요. 물리정책기본법,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 운수화법 다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같이 통합돼서 정리가 됐다는 얘기죠. 1번에 보면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낼 수 없다. 예전에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분할할 수 없도록 해놨어요. 근데 지금은 이 규정이 삭제됐다는 거죠. 요건에 따라서 행정기본법 제29조 규정에 따라서 과징금은 때에 따라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규정은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이제 과징금은 분할 납부할 수 없다. 납부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이 나오면 이거는 틀린 지문이다. 이제는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하게 바뀐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법 제67조 제3항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는 이건 누구예요? 국제물류주선업자 트레이드 포더에 대한 거죠. 어느 법입니까 이거는? 물류정책기본법이죠.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해서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가 부가주체입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부가주체예요. 예전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는데 바뀌었죠. 시도지사로 몇 년 전에. 시도지사는 지방행정체제 부가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 요걸로 바뀌었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에 의해서 징수하는 거예요. 징수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죠. 지방행정체제 부가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게 바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이라는 거죠. 요거에 따라 징수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도 잘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3년도 4월 25일 날 따끈따끈하게 또 개정된 사항입니다.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 행위자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그다음에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얼마?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겠다. 100분의 70이란 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경감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100분의 70 숫자랑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할 수 있겠다. 다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서 별표 3에 따른 과징금의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그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다음 각 호가 뭐냐 이거예요. 다음 각 호는 두 가지다. 위반 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이라든가, 두 번째 경제 위기 등으로 위반 행위자가 속한 시장, 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약화된 상태인 경우, 이때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얼마? 100분의 70 범위 내에서 줄여줄 수 있겠다. 감경시켜줄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2항 전단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지는 않는다. 중복하지 않는데 그 규정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2분의 범위 내에서 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때는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때 줄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랑 중복해서 사용하지는 않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요 규정은 상당히 중요하게 들어간 것 같아요. 100분의 70 부분, 요 부분. 2023년도 4월 25일 날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요성이 좀 있죠. 특히나 이 과징금은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과징 금액부터 해서 우리 국제물류주선업자 같은 경우 얼마입니까? 과징금 1,000만 원, 그렇죠? 1,000만 원 이하죠? 1,000만 원 이하다.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부가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거. 몇 가지 있죠. 납부 같은 경우는 통지 1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다음에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라든가 그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해라. 뭐 이런 규정들도 있으니까 꼭 과징금은 법마다 나와 있죠. 다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징금 다시 한번. 그 다음에 과징금 관련해서 중요한 거, 어느 법률이 더 중요하냐면 물류정책 기본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물류시설법이죠.
물류시설법에 보면 두 군데에서 부과가 됩니다.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그 다음에 창고, 물류창고. 이 두 가지에 규정되어 있는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늘었어요.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물류창고는 예전에 과징금 규정이 없는데 새로 생겼다라는 얘기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류시설법에서는 과징금이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그 다음에 뭐 물류정책기본법에서는 벌칙 규정도 있죠. 벌칙 규정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이제 물류관리사 자격증 대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소 규정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벌칙 규정도 새로 생겼다라는 거 보시죠. 그래서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번, 4번 새로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명 또는 상호를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인증서, 등록증 또는 지정증을 대여한 자, 여기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벌칙 규정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물류시설법 보도록 하죠. 물류시설법에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많지가 않아요. 과징금 위에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없습니다. 단지 요 1번 보시면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부분이에요. 시행자 하나가 추가됐죠. 6번이 추가가 됐어요. 예전에는 1번부터 5번까지. 근데 얘네가 중요하죠. 얘네가. 다음 중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겠죠. 아니면 어떤 지문에 문제 보면 하나의 지문에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로 지문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 또는 지자체 가능하고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들 있죠. LH공사, 토지주택공사라든가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뭐 농어촌공사도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정공사도 새롭게 들어갔단 말이죠. 등등등 이런 거 알아두시고 지방 공교법에 따른 지방공사, 그다음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특수목적법인 SPC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여기까지는 기존에 있던 애들이고 6번이 새로 들어갔다는 거죠. 물류단지 예정지역의 토지 소유자 또는 그 토지 소유자가 물류단지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죠, 조합. 여기 하나 더 들어갔다. 얘네들도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정도. 그 다음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부분에 보면 시행자, 이때 6번에 나와 있는 조합, 얘네들은 제외시킨다라는 거죠. 얘네들은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수용, 사용, 환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수용하는 거, 강제 수용이죠. 사용하는 거, 일시적인 사용, 그 다음에 환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환지. 이 규정은 여기 두 가지만 해당하는 것이죠. 환지 부분이 또 우리 일반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번 보면 이건 별표입니다. 별표.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도 2022년 7월 19일 날 시행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작년에는 시험 바로 직전에 이게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에 내긴 좀 그랬고 올해 아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올해 과징금은 한두 문제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부과권자가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아까 물류정책기본법상 국제물류추선업은 누구였어요? 부과권자가 시도지사였습니다.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제17호 1항 각호 1호부터 8호까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1, 4, 7, 8 얘네들은 절대적 취소 사항이에요. 그래서 절대적 취소 사항이기 때문에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겠다. 나머지 2호, 3호, 그 다음에 5호, 6호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과징금 대상이 된다. 그래서 1478 절대적 취소 사항은 제외시킨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여기 보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5천만 원.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그 사업 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예전에는 1천만 원이었는데 5천만 원으로 증가됐겠죠. 증가됐습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봐주시고 3번에 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세 강제 징수의 예, 이것도 새로 바뀐 내용이죠. 이것도 별표. 이것도 새로 바뀐 내용이기 때문에 법명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바뀐 거는 항상 중요하다.
그래서 다시 국세 강제 징수의 예에 따라서 징수한다라는 거. 기존에는 국세 체납 처분의 예였는데 바뀌었어요. 국세 강제 징수의 예로 변경이 됐다라는 사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물류창고업도 뭐 올해 한 문제 또 예상되는 문제 중에 하나고요. 여기 일단 창고업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과징금. 여기 과징금 제도가 신설됐다.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 요거 새로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본적인 사항들이니까 맨날 나오는 거죠. 등록해야 된다라는 거. 창고업은 등록제입니다. 등록제. 허가제 아니고요. 등록제다. 국장 또는 회장,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한다. 면적 규정도 있죠? 바닥 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전체 바닥 면적 합계가 4,500m 이상인 보관 장소,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2항은 요거는 바뀐 규정이죠? 요 내용이 새로 생겼어요. 30일 이내 변경 등록을 해라. 변경 등록에 관련된 내용이 새로 생겼다. 물류창고업에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변경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에 변경 등록을 해라. 해야만 한다.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이죠. 강제 규정. 며칠 내? 30일 내 새로 생긴 규정이니까 이거는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물류창고업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신설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이제 물류시설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대한 거. 그거는 5천만 원으로 증가됐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법에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제17호 1항 각호 이 규정을 갖다가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뿐만이 아니라 물류 터미널 사업에도 그대로 준용을 합니다. 그래서 1478은 제외시키고 나머지 2호, 3호, 5호, 6호에 대해서만 과징금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은 물류창고업자에게 사업의 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의 정지가 그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정지 처분을 가름해서 얼마? 1천만 원입니다. 1천만 원.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 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등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이건 다 똑같은 규정이죠. 3항은 또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국장 또는 회장은 1항에 따라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이것도 국세 강제 징수의 예, 이것도 중요하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는 복합물류 터미널 사업이랑 동일하다. 그래서 국세 강제 징수의 예다. 예. 그 밖에 이제 물류시설법에서는 최근에 이제 개정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죠. 스마트 물류센터, 새로 생긴 것들이죠. 물류교통환경 정비 지구에 대한 내용들. 2021년도에 얘네들이 들어갔어요. 그 중에 얘가 2021년도인가 한번 나왔죠. 올해는 물류교통환경 정비 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기대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죠. 지구로 지정하는 거예요. 지정하는 거. 누가 지정합니까?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인데 그냥 막 지정하진 않고요. 그 지역에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야? 지정을 신청하면 그때서야 뭐 검토한 다음에 지정을 하는 거죠.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다. 그래서 물류교통환경정비지구는 법 제59조의 4부터 7이다. 4부터 7까지 법 제59조의 4부터 7까지 어떤 거? 물류교통 환경 정비 지구에 관련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한 번쯤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2021년도 개정분이지만 본격적으로 시험이 안 나왔다라는 거죠. 종합문제로 한 문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다음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별로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지도, 감독 이런 부분인데 나올 부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만 하나 좀 체크해 주시고 이건 뭐 상식적인 부분이니까 뭐 감독 부분도 뭐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아요. 이거는 뭐 한번 이런 게 있구나. 경영지도 감독 부분이 바뀌었구나. 한 요 정도만 한 번쯤 읽어봐 주시고
경영 지도 부분입니다. 국장 또는 지도지사는 주어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지사 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 또는 운송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수사업자를 지도할 수 있다. 지도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1번, 3번 동일하네요. 동일하네. 여기도 나와 있죠? 지도할 수 있다라는 거. 1번, 2번, 3번 이런 규정들이 있다라는 거 한 번만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공영착오지도 이제 2021년도에 개정됐던 내용인데요. 이때 이 주체가 한번 시험에 나왔죠. 지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이런 것들이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봐주시고 최근에 개정된 내용은 6번이에요. 6항. 착오지 설치자가 설치 운영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영착오지의 설치 변경이 학생의 통학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지도의 교육감과 협의해라. 이 새로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갔어요. 새로 들어간 내용이니까 이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고 이 법이 2021년도에 개정됐는데 개정되자마자 이 부분이 시험에 나왔죠. 이 부분이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법은 개정되면 중요사항이라고 생각되는 것도 시험에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이 협의 절차가 하나 더 들어갔으니까 이 정도 한번 마무리 차원에서 한번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의 지급정지 부분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죠. 내용은 상당히 많은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가 더 들어간 거죠. 수소 판매업자. 이거. 예전에는 석유, 액화, 천연가스, 그죠? 그다음에 충전사업자. 이것만 들어갔는데 요즘에 수소차가 나오니까 이 규정이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여기도 수소의 구매를 가장한다는 부분. 수소 구매, 수소에 관련된, 수소차에 관련된 부분이 새로 들어갔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나오면 이런 것들. 5년의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 이 정도가 좀 중요하겠고. 그 다음에 2022년도 6월 8일 날 단서 조항이 이제 신설이 됐죠? 아까 이제 5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다만, 주유업자 등이 유류 구매 카드의 거래 기능이 정지된 날로부터 5년 이내, 여기도 5년이네요. 5년 이내 다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가담하였거나 이를 공모한 경우에는 유류 구매 카드의 거래 기능을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데, 유가 보조금을 주는데, 그걸 갖다가 거짓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죠. 영구적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의무 규정, 강제 규정으로 법에 규정을 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7번인데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회 결격 사유인데 이거는 혹시 나올 수가 있겠죠. 결격 사유는 항상 중요하니까. 결격 사유가 새로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회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어떤 위원?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이 될 수가 없겠다. 왜? 결격 사유에 해당하니까. 미성년자, 비성년 후견인, 피한령 후견인, 그 다음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거 뭡니까? 파산자죠. 이거 파산자. 얘네 다 안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입업 또는 보험업, 그죠? 보험업.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자도 안 되죠. 근데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면 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입업 또는 보험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률을 위반해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여기는 몇 년이야? 5년이네, 5년. 상당히 강력합니다. 5년. 우리 다른 법률 대부분 2년 이렇게 돼 있죠? 예, 5년. 네, 5번. 이 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몇 년? 여기도 5년. 5년. 상당히 강력합니다. 5년. 여태 법률 보면 다 대부분 2년이에요. 2년. 유통산업발전법에 가면 거기는 1년으로 돼 있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네, 6번.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 해임의 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 해임의 처분을 받은 이후에 몇 년? 여기는 3년이네, 3년. 5년, 5년, 3년.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수가 있겠다. 다음 중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회 결격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지문에 하나 섞여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제 법 맨 뒤에 가면 이제 벌칙 규정이 나오는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당히 강력한 거죠. 몇 가지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됐는데 요것까지 우리 기본적인 내용도 하기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하기는 좀 쉽지는 않다. 하지만 바뀐 내용이니까 이런 게 바뀌었구나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 다음은 철도사업법인데 철도사업법은 중요하게 바뀐 게 거의 없어요. 단지 과징금 관련돼 가지고 이거 새로 생긴 내용인데 이게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과징금 부과 부분은 항상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삭제가 됐습니다. 이제 분할 납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철도사업법에서는 네 문제가 나오죠. 네 문제. 그래서 철도사업에 대한 내용. 특히 철도사업에서는 인가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인가. 그렇죠? 면허. 그 다음에 취소. 취소가 아니죠. 철도 사업을 갖다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죠. 허가, 인가, 면허가 다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법률이죠. 철도 사업에 관련된 내용 아주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철도 사업에 보면 철도 사업도 있고 또 하나는 전용철도 운영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전용철도는 자가용 철도죠. 그러니까 자가철도. 여기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되죠. 등록. 그래서 전용철도 관련된 부분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철도사업 일반에 대한 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또한 철도사업법은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약관이라든가 그죠?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징금을 갖다가 어디에다 써야 되는지 과징금의 용도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준수사항 이런 것들이 철도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대꾸관계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 항만운송사업법인데요. 항만운송사업법도 그렇게 중요하게 바뀐 게 별로 없어요. 이게 이제 기존에 있던 거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사이에서 사람이나 문서 등을 운송한 행위 이게 바뀌었어요. 내용이 조금 바뀐 거죠. 예전에는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 연락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뭐 좀 바뀐 거죠. 바뀐 정도. 그 밖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제 항만운송사업법 관련돼서는 요거보다는 내용을 좀 공부를 잘 하셔야겠죠. 여기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가 나오는데 항만운송사업 그 다음에 항만운송 관련사업 그 다음에 보칙 부분도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는 이 세 가지를 다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 항만운송사업은 항만하역사업 검수, 감정, 그쵸? 검량. 관련돼서 항만하역 사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법 제2조, 그쵸? 1호부터 14호까지, 1호부터 14호까지 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중요하죠? 네, 검수, 감정, 검량에 대한 용어의 정의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항만운송 관련 사업 관련돼서도 여기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소형품 공급업 얘만 누구?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뭘 해야 됩니까? 신고하는 규정이죠. 나머지 항만운송 관련 사업은 다 뭡니까? 누구? 그렇죠. 관리청. 관리청한테 뭐예요? 이거는 다 등록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죠. 이런 것들 꼭 정리하셔야 되고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거 하나 이렇게 하나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항만운송 사업법까지 공부를 잘 해 주시고요. 그 밖에 이제 중요 사항들, 아까 말씀드렸던 숫자 부분들 꼭 정리하셔야 되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 사업의 효력 발생, 변경, 소멸, 그 다음에 계획 관련된 것들, 계획의 수립권자, 수립의 주기, 수립의 내용, 절차, 다른 계획과의 관계 등등, 그 다음에 과징금, 뭐,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 있죠. 이게 용어의 정의,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정리 하시면은 충분히 여러분들 높은 점수로 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규가 면과락할 과목이 아니에요. 좀 빈출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아까 여기도 보시면 이런 부분들 잘 나오잖아, 이런 거. 과징금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결격사유 같은 거 항상 시험에 잘 나오죠, 결격사유. 아까 우리 이렇게 발생 보면 이렇게 발생 관련돼서 발생 요건이 있어, 발생 요건. 등록이라든가 허가라든가 뭐 인가라든가 뭐 면허라든가 등등. 그렇죠? 요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어요. 결격사유. 아무리 내가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이 시험에 항상 잘 나오죠. 잘 나오니까 이런 것들 공부해 주시고, 효력의 변경, 그 다음에 소멸까지도 꼼꼼하게 공부를 해주시면 충분히 여러분 합격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제27회 물류관리사 합격을 기원하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